안녕하세요. 부동산 사부의 추선입니다. 부동산 사부 뉴스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좀 하는 일이 많아서 지난번처럼 매주 하는 뉴스 브리핑을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뉴스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비정기적으로라도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33주 만에 하락을 하고 경기도도 62주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강남권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씻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강동구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 그리고 강남구는 마이너스 0.02, 서초구는 지난주엔 보합이었는데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모두 하락한 것은요,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이라고 하네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강남 4구의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37%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5, 송파구는 마이너스 0.3으로 하락률 2위하고 3위를 기록을 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4로 강남 4구의 전세가도 역시 하락폭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국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역시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데요, 플러스 0.03에서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8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05 상승해서 0.03으로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 역시 전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0으로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제일 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07에서 전국 평균 수도권 지방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0.12를 서울이 기록했다는 것이 지금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경기도에 집이 넘치면 서울도 못 버틴다라는 얘기고요.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정말 공급 부족 탓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최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 원장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고요.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요, 일단 경기도의 공급 확대가 서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공급 물량이 5만에서 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2015년에는 7만 가구, 16년에는 거의 10만 가구, 그리고 17년에는 13만 4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죠. 그래서 경기권 같은 경우는 과공급이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이 준공 물량의 증가가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서울은 너무 비싸고 경기도는 가격이 싸니까 경기도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 말이 과장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2014년, 15년, 16년, 17년에서 평균 10만 명 이상의 30세에서 40대 인구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2017년에 서울의 가구 수가 2만 8천 가구 수가 실제로 감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가구 수들이 생기고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도 공급 부족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연초 대비 4월 16일까지 서울의 자치구별 전세가격 증감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도 상당한 자치구들이 그 전세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공급 부족에 있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도 따라서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공급 부족이 되냐라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최 원장님의 기사를 더욱더 눈여겨본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현재 주택시장은 경기가 쇠퇴하는 변곡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 경기가 집값과 전세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시장 연착륙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수급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주택시장이 연착륙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죠. 집값이 지금 상승한다고 그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되고, 지금의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오히려 안전장치를 지금부터 세워 놓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세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추이인데요. 2011년 이후에 전세가율 추이는 계속 올랐죠. 이 오르는 원인은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2016년 4월 이후에는요, 전세 가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요,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자, 전세 가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면 매매 가격이 분모고 전세 가격이 분자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분의 전세가 곱하기 100을 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아파트에 7억의 전세가 들어있으면 10분의 7 해서 70%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도 전세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 4월에 75.1을 기록하다가 지금 현재 67.2의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원인을 뭘로 볼 수 있냐 이거죠. 이 당시의 전세 가격은요, 실제로 거의 동일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의 전세 가율이 떨어진 이유는요, 전세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율이 낮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율을 낮춘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향후 전세 추이를 알아볼 때 이 전세가율 지표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만약에 전세가도 올랐다 그러면 이 추이는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전세 가격도 최소한 보합선 정도가 같다는 얘기죠. 즉, 이 시기에 매매 가격은 올랐지만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고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전세 가격이 내려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든 매매 가격이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든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갭투자의 수요 기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전세나 내지는 전세 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 지표는 계속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전국의 전세수급 지수 추이인데요. 이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수급 지수 추이는 뭐냐면 전세의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0에서 200까지의 범위가 있고요. 100을 넘게 되면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이에요. 즉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너무 부족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200에 가까운 추이를 나타낸 적이 두 번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표를 나타냈지만, 가장 심한 지표를 나타냈을 때가 2013년 초반하고요. 2015년 초반에
거의 196대를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이 만점인데 196이라는 것은 거의 집이 없다, 전세가 부족하다라는 지표를 나타내던 때였고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이후에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1월 6일, 즉 작년 11월인데 이때는 125까지 떨어졌어요. 전세 수급 지수가. 그러니까 12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올해 들어와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 추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추세로 떨어졌어요. 단지 전국이 125.7을 기록할 때 서울은 한 140선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경기권이나 지방보다는 역전세난이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늦게 오기는 했지만 결국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반포대전이 끝난 재건축 수주, 대치대전이 막이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보면은 400가구가 채 안 되는 조그만 강남의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 그 주인공이 대치쌍용 2차입니다. 대치쌍용 2차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치대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3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6월 2일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뽑을 계획이라 그러네요. 현장 설명회에는 약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현재 대우하고 현대건설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60가구로 재탕생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뭐 세대수가 크지도 않은데 지금 대치대전이라는 표현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대치쌍용 2차를 하게 되면 대치우성 1차나 대치쌍용 1차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치쌍용 1차 같은 경우도 2016년 1월 달에 조합이 설립돼서 지난해 12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어요. 대치쌍용 1차도. 그리고 대치우성 1차도 지난해 1월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대치쌍용 1차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치우성 1차는 내년 정도면 시공사 선정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치쌍용 2차를 먹게 되면 1차와 우성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받게 되면 한보 음마같이 이렇게 대규모 단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치의 우선미 쪽까지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대치대전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 사업 진행을 보면 대치쌍용 1차, 우성 1차, 그 다음에 대치쌍용 1차 이렇게 순서로 진행될 듯 했었는데 대치우성 1차가 상가와의 협의 문제로 약간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대치쌍용 2차, 1차, 대치우성 1차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와 대우의 수주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단지가 묶일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3개 단지를 묶어서 설계해가지고 조경을 특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 2차뿐 아니라 인근 2개 단지까지 통합 설계를 해서 사실상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음마 아파트까지 더해 대치동 일대를 푸르지오 서밋 벨트로 만들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강남역 우성 1, 2, 3차가 레미안이 모두 수주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계획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치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재건축 공짜 옵션 5천억 왜 공사비로 둔갑했나 하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5곳을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유상 공사비를 무상으로 속인 금액이 5,400억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구반포 주공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 4,500억 정도의 유상 공사비를 무상이라고 속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재건축 무상 옵션 허위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도 문제가 있고 조합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일단 특화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 은근슬쩍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공사비로 늘려온 것이 10년 넘게 이어진 관행이라고 건설사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합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시행을 앞두고 사업 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공동 사업자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건설사에 무리한 무상 옵션을 요구한 조합 같은 경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 낮은 가격과 무상 제공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음에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비를 더 설계 변경 같은 걸 통해서 챙겨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보면요. 전체적인 공사비가 한 3조 500억 안팎인데 실제로 공사비는 2조 6천억 원을 넘길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500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대건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건설사 마진을 포기하고 관리비용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과연 손해를 보면서 공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합에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관행적으로 해온 무상 옵션 그리고 무려 4,500억에 이르는 돈을 실제로 무상으로 현대에서 해줄 것이냐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단시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신반포 4차와 신반포 2차의 얘기예요. 그래서 신반포 4차의 경우에는 상가와 묶어서 재건축하라는 서울시 안을 수용하지 못한다 하면서 신반포 4차 주민들이 도시계획국장실 앞에서 국장 면담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면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는 원래 수영장 부지와 그리고 인근에 육화 백화점이 있는데 공유 부지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신반포 4차 인근에 있는 테남빌딩이라는 상가와도 묶고 또 4차선 건너편에 있는 반원상가라는 빌딩까지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라는 서울시의 권고안이 도저히 그렇게 얽히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없어서 재건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원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게 4차랑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4차선을 신반포 4차와 4차선을 건너편에 있는 상가를 묶어서 하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상가 지하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수돗물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인 중앙공급실이 있는데 여기에 약 한 5천명의 소유자가 공동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천명의 소유자가 아주 적은 지분에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일일이 허락을 받고 다니면서 신반포 4차한테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합리한 요구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갔다라는 그런 기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한강변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지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단지에 단지를 관통하는 폭 6m짜리 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고속터미널과 한강변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개 단지가 6m 도로로 양쪽으로 분할되는 단지가 나눠지는 그런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 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이 침해된다는 주장인데 사실 단지가 두 개로 나뉘면 뭐 그거 좋아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안을 내놓게 되면 사실 이 결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반포 4차나 신반포 2차는 사실상 반포권에 있는 대장주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포가 힘을 가져가려면 신반포 4차나 2차도 재건축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한 기사들을 소개했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기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